남편에게 맞아 쓰레기통에 버려졌는데 눈 떠보니 낯선 노인이 아가씨 30년 만에 찾았습니다 라며 울었다. 빗물이 창틀을 두드리던 밤 제사 음식 준비해둔 상의에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눕고 식은 전골에서 김이었게 올랐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엎어두고 말했다. 내일 오전에 이체해야 해. 어머니가 젓가락을 놓으며 나를 오래 바라봤다. 아버지, 제사 하루 남겨두고 그 얘기를 꼭 지금 해야 하니?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계산처럼 또박또박 말했다. 집을 구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해. 이번이 아니면 기회 없어. 어머니의 목이 잠시 떨렸다. 그 집은 네 등을 밀어 쓰레기처럼 버리던 곳이었어. 나는 웃음 비슷한 소리를 냈다. 추억은 월세를 안 깎아줘. 엄마, 돈이면 끝나. 그때 어머니가 낮게 말했다. 그 돈에 손대는 순간 너는 나와 인연을 끊는 거다. 말끝이 차갑게 바닥을 스쳤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럼 끊어. 내 삶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사진 앞 빈 술잔쯤은 감수할게. 공기가 멈추었고 국화향이 단번에 씁쓸해졌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글을 듣고 한숨을 쉬며 스크롤을 내리고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을 겁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이는 반지하 주방. 문틈으로 스며든 빗소리가 바닥에 물자국을 넓히고 있었다. 늙은 뻐꾸기 시계가 한밤을 쳤을 때 젖은 구두를 질질 끌며 들어온 민준의 셔츠에서는 술과 낯선 향수가 뒤엉킨 냄새가 뻗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라는 나지막한 물음이 공기를 건드리자 그는 피곤한 미소 대신 세상을 비웃는 표정을 걸었다. 너는 아직도 내가 너 때문에 일한다고 생각하냐? 한마디가 방 온도를 바꿨다. 잠깐의 정적 뒤 그가 무심하게 내던진 문장이 내 삶을 산산이 부쉈다. 돈 때문에 너랑 결혼했어. 네. 어머니가 남긴 돈. 그거 하나 믿고 5년을 연기했지. 이제 좀 지친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귓속에서는 빗소리가 멀어졌고 유리컵이 냉장고 위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깨지는 소리만 크게 들렸다. 나는 믿음을 붙잡듯 서랍을 열어 낡은 다이어리와 신한 통장을 꺼냈다. 손끝이 떨려 종이 모서리가 피부를 스쳤고 마음속에서 오래된 문장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엄마, 제가 누구를 잘못 사랑했을까요? 민주는 내 어깨 너머로 서랍 안을 내려다보며 비어있는 눈으로 말했다. 불쌍한 척하지 마. 너는 나한테 필요한 존재였어. 돈이 필요했거든. 사랑은 덤이었지. 침 튀는 조롱이 내 볼을 스치자 반포대교 난간에서 하얀 숨을 내뿜으며 내가 평생 지켜줄게라던 그 밤의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어 내 가슴에 밝혔다. 그때의 손은 따뜻했고 지금의 손은 요구와 계산으로 차가웠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묻는 내 입술은 달라붙었고 그는 돌려서 말하지도 않았다. 5년 연극? 너도 꽤 잘했더라. 착한 아내 역할. 비웃음이 얇게 찢겨 나왔다. 나는 다이어리를 품에 꼭 안고 한 발 물러섰다. 향수 냄새가 배신의 흔적처럼 코를 찔렀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서랍 앞을 막아섰다. 늙은 뻐꾸기 시계의 똑딱거림이 메트로놈처럼 빨라졌고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에 빛이 튀었다. 그가 시선을 낮추며 낮고 단단하게 말했다. 이제 그거 줘. 신한 통장 5천만. 바로 말끝마다 금속성의 울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줄 거예요.
그건 엄마의 유산이고 제 전부예요. 그가 피식 웃었다. 안 주면? 그럼 나를 탓하지 마. 얇고 길게 늘어진 웃음은 칼날 같았다. 온몸이 굳어가는 사이 나는 숨을 길게 들이켰다. 그에게서 풍기는 술 냄새가 뜨겁게 귓불을 스쳤다. 손목이 저릿했지만 통장을 쥔 손만은 풀리지 않았다. 눈앞이 번지는 찰나 다이어리에 스미잉크 흔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연아, 네가 가진 건 돈이 아니라 시간과 이름이다. 잃지 마라. 엄마의 글씨가 모굴대를 밀었다. 그때 민준의 눈에 번개처럼 스친 그림자를 나는 놓치지 않았다. 두려움으로 젖은 눈빛이 아니라 계산을 마친 사람의 담담함.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마치 거래의 마지막 조항을 제시하듯 덧붙였다. 우리 둘 다 편해지자. 네가 내놓으면 끝이다. 나는 어깨쪽지를 펴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따뜻한 사랑에서 시작된 5년의 계절이 균열을 지나 차가운 충격으로 굳어 마비에 닿는 동안 내 안에 어떤 것이 바뀌고 있었다. 반지하의 눅눅한 공기가 폐를 눌렀지만 내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끝은 내가 정해요. 그의 미간이 찌푸려지는 순간 형광등이 한 번 더 깜빡였다. 빗줄기가 창을 세차게 때렸고 바닥의 유리 파편이 떨렸다. 민주는 통장을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선을 그었다. 마지막 기회야. 나는 대답 대신 다이어리를 더 깊게 끌어안았다. 반포대교 난간 위 그의 약속과 함께 스쳐간 바람. 그때의 진심이 지금 이 방 안의 냄새로 바뀌어 있었다. 향수는 배신의 초상화였고 술은 진실의 해독제였. 사랑의 무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커튼콜처럼 뻐꾸기 시계가 늦은 시간을 다시 알렸다. 그리고 이해했다. 폭탄은 요란하게 터지지만 사랑은 조용히 꺼진다. 꺼진 자리에는 잔해 대신 문장이 남는다. 안 주면? 그럼 나를 탓하지 마. 그가 던진 마지막 대사는 협박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그러나 나 역시 속으로 한 문장을 또렷하게 새겼다. 내가 주지 않으면요. 그럼 나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의 내일을. 빗소리가 더 굵어졌다. 유리창 위를 스치는 물길마다 한 시대가 흘러내렸다. 그는 손바닥을 펼쳐 재촉했고 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전쟁이 조용히 시작되었다. 불빛이 깜빡이는 반지하 복도는 숨이 막힐 정도로 좁았다. 젖은 신발 밑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공기에는 술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다. 손에는 아직도 술병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굳었. 그거 내놔. 낮게 깔린 목소리, 그 안에 섞인 조롱과 피로가 내 심장을 쥐어짰다. 그건 어머니의 거예요. 제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비웃었다. 그 요리는 내 돈으로 사 먹었잖아. 그 옷도 내 카드로 산 거고. 넌 그저 바느질하는 인형일 뿐이야. 손끝만 움직이지. 머리는 안 쓰잖아. 그 말이 내 귀에 밝혔다. 인형. 그가 내게 붙인 이름이었다. 나는 머리를 흔들며 뒤로 물러섰다. 안 줘요. 그건 엄마의 유산이에요. 내 전부예요. 그 순간 그의 손이 날아왔다. 따기가 아니라 주먹이었다. 얼굴이 옆으로 휘청거리고 벽에 부딪혔다. 귀가 울렸다. 숨이 막혔다. 나는 바닥에 쓰러지며 손으로 입을 감쌌다. 하지만 그 얇은 신한 통장을 품에 안은 손은 절대 놓지 않았다. 민준아, 제발. 입술에서 피가 비쳤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내 손목을 비틀었다. 왜 이렇게 고집이 세졌어? 돈이면 다 해결되잖아.
그의 눈은 이미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무언가에 쫓기듯 광기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가 내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머리카락이 뽑히는 소리가 들렸다. 놔요. 그건 안 돼요. 비명은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그는 나를 밀쳤고 팔꿈치가 바닥에 부딪히며 타는 듯한 통증이 퍼졌다. 나는 몸을 웅크린 채 다이어리와 통장을 꼭 끌어안았다. 그때 그의 전화가 진동했. 짧은 메시지음. 그가 잠시 손을 멈췄다. 화면에 화이트 샤크, 청소하세요. 라는 문자가 떠 있었다. 나는 그 단어를 보고 전율했다. 청소. 그는 무표정하게 웃더니 다시 나를 내려다봤다. 좋아. 안 주겠단 말이지? 그럼 밤이 길어질 거야. 그는 내 휴대폰을 잡아 던졌고 벽에 부딪혀 깨졌다. 이제 연락할 사람도 없잖아. 그 말과 함께 내 신용카드와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카드를 주어 반으로 꺾었다. 딱 하는 소리가 방안을 쩌렁 울렸다. 그 소리는 내 자존심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나는 그를 밀쳐보려 했지만 내 팔은 너무 약했다. 그는 내 손목을 비틀며 속삭였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했지? 나는 눈을 감았다. 술 냄새가 뜨겁게 귓가로 스며들었다. 숨이 막혔다. 그가 떠난 뒤에도 방 안에는 여전히 그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오래된 담배 냄새, 술 냄새, 그리고 향수. 그 냄새가 내 폐속까지 스며들었다. 반포대교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던 내가 잠시 떠올랐다. 공장 야근 후에 손끝이 다 터져가면서도 만들던 웨딩드레스. 그날 나는 행복하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그 드레스의 천처럼 내 마음은 찢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에 얼굴이 낯설었다. 부은 눈, 갈라진 입술, 피 묻은 볼. 이게 나야? 그 질문이 떠올랐다. 그리고 손에 남은 통장의 모서리를 느꼈다. 그것만은 빼앗길 수 없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말이 아닌 다른 걸로 요구할 것이다. 나는 몸을 떨며 그 생각을 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 속에 그의 발소리가 섞여 있었다. 민준, 제발 그만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랑은 죽었고 그 대신 폭력이 자리했다. 그리고 그 폭력은 나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을 준비를 끝마쳤다. 비가 더 거세졌다. 물이 고인 반지하 바닥은 축축했고 형광등은 끊어질 듯 깜빡였다. 그때 민준의 신발 밑창이 물을 밟으며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내 눈앞엔 여전히 어머니의 다이어리와 통장이 있었다. 그가 그것을 낚아채려는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다. 손끝이 미끄러지며 다이어리가 바닥을 구르자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내 머리채를 잡았다. 끝났어, 서연아. 착한 척은 이제 그만. 그의 입가에서 알코올과 향수가 섞인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그거 내놔. 지금 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싫어요. 절대 안 줘요. 그건 엄마 거예요. 내 거예요. 그의 눈이 번쩍이며 손등이 날아왔다. 얼굴 한쪽이 얼얼하게 저렸다. 세상이 한순간 기울었고 귀에서는 삐 하는 소리만 들렸다. 그 사이 그는 서랍을 뒤져 통장을 찾아냈다. 나는 그를 향해 몸을 던졌. 파리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타는 듯한 통증이 퍼졌다. 놔요. 그건 제 인생이에요.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밀쳐냈다. 내 몸이 벽에 부딪혀 숨이 막혔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시야가 흐려졌다. 그가 통장을 흔들며 조롱하듯 말했다. 이게 네 인생이라고? 네 인생이 이깟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니까 불쌍하지도 않다. 손끝이 떨렸지만 나는 무릎으로 바닥을 밀며 일어났다. 당신은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 약속 기억나요? 반포대교에서. 그는 짧게 웃었다. 그건 연극이지. 사람은 상황에 따라 연기하는 거야. 너는 그 무대의 소품이었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내 손끝이 그의 셔츠 깃을 잡는 순간 그는 주먹을 쥐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야가 하얗게 번쩍였다. 어딘가에서 유리가 깨지고 차가운 공기가 폐로 밀려들었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서서 나를 내려다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만들 줄 몰랐는데 이제 늦었어. 그 말 뒤로 그는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끌려나갔다. 계단 위에서 넘어졌을 때 무릎이 갈라지는 느낌이 났다. 그는 신발을 신으며 비가 쏟아지는 골목으로 나를 질질 끌었다. 민준, 제발 이러지 마요. 당신, 이건 죄예요. 죄? 그는 비웃었다. 세상은 죄보다 돈을 기억해. 넌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그가 나를 밀쳤다. 젖은 바닥이 미끄러웠고 나는 비닐봉투와 쓰레기 더미 사이로 넘어졌다. 비가 얼굴에 쏟아졌지만 눈물이랑 구분이 안 됐다. 그는 검은색 레인코트를 입은 채 나를 내려다보았다. 손에는 내신한 통장이 들려 있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지. 그만해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뚜껑이 삐걱이며 열렸다. 그는 내 어깨를 잡아 거칠게 밀었다. 차가운 금속이 등 뒤를 때렸고 그 충격에 폐 속의 공기가 빠져나갔다. 쓰레기 냄새, 곰팡이, 암모니아, 그리고 빗물. 모든 냄새가 한꺼번에 머리를 덮쳤다.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이 말을 듣지 않았다. 숨을 들이쉬면 피비린내가 섞인 공기가 들어왔다. 그가 마지막으로 나를 내려다봤다. 네가 원한 결말이야. 그리고 뚜껑을 닫았다. 찰컥. 소리가 멈추자 세상도 멈췄다. 주변은 어두웠고 공기 대신 냄새가 가득했다. 금속이 등에 밝히고 물이 천천히 고였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찌그러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바닥에 손을 짚었다. 차가운 슬라임 같은 물질이 손바닥을 감쌌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네 이름을 잃지 마. 나는 겨우 손가락을 움직여 펜던트를 움켜쥐었다. 그것만은 남기고 싶었다. 문득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빗속을 걷는 구두 소리, 일정하고 무겁게 다가왔다. 뚜껑 위로 빗물이 떨어지며 파문이 번졌다. 그 순간 누군가가 뚜껑을 살짝 밀어 올렸다. 빛이 아주 희미하게 들어왔다. 아가씨, 자지 마세요. 저 여기 있어요. 낯선 목소리였다. 나무 타는 냄새 대신 고무장갑 냄새가 났다. 누군가 내 팔을 붙잡아 끌어올렸다. 세상이 다시 회전했다.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나는 그 손의 온도를 기억한다. 비로소 온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그 온기 속에서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빗물과 피가 한데 섞여 흘렀고 쓰레기통 속에 나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태어나는 중이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속삭였다. 엄마, 제가 아직 숨쉬고 있다면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아주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네가 잃은 이름을 찾을 때까지
내가 곁에 있을게. 그 말이 들리자 빗소리가 잠시 멎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그게 내 두 번째 삶의 첫 호흡이었을지도 모른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얗게 번지고 있었다. 귓가에서는 아직도 빗소리가 맴돌았고 폐 안에는 차가운 공기가 남아 있었다. 이불 끝자락을 움켜쥐자 부드러운 천이 손끝을 감쌌다. 바닥은 나무였다. 반지하의 눅눅한 냄새 대신 은은한 베르가못 향이 흘러나왔다. 낯선 공간이었다. 하얀 커튼이 조용히 흔들렸고 벽에는 현대미술 그림이 걸려 있었다. 문득 팔에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다. 붕대로 감긴 상처들, 긁힌 자국, 그리고 손등의 멍.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살아 있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렸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고무장갑을 낀 손에는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다. 그는 말을 아끼며 그릇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조금만 드세요. 아직 약 기운이 덜 가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누구세요? 여긴 어디예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한남동. 병원이 아니라 안전한 곳입니다. 그 말 뒤로 그는 테이블 위에 검은색 USB 하나를 내려놓았다. 이건 당신이 나중에 봐야 할 겁니다. 왜 저를 구했어요? 물었을 때 그는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덧붙였다. 곧 누가 오실 겁니다. 그분이 모든 걸 설명해 주실 거예요.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다시 고요가 깃들었다. 나는 USB를 손에 쥐었다. 표면의 차가움이 손끝을 깨웠다. 어머니의 다이어리를 꺼내어 첫 장을 펼쳤다. 번진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서연아, 언제든 누군가 네 손을 잡아줄 거야. 그게 약속이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쓰레기통에 금속 냄새, 빗물, 그리고 그 밤의 절망이 스쳐갔다. 그런데 이 문장은 내게 생명을 돌려줬다. 어머니는 죽어서도 나를 살리고 있었다. 나는 다이어리를 조심스레 덮었다. 그리고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이 켜지며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한 여자가 어두운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인되며 그녀의 얼굴이 드러난다. 엄마였다. 20년 전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서연아, 네가 이 영상을 본다면 나는 이미 여기 없겠지. 하지만 기억해. 세상엔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진실을 감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돈. 그들과 맞서려면 두려움을 버려야 해. 나는 그들을 영상이 끊겼다. 나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호텔 직원 복장에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박 감독님이 보내신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회장님, 댁으로 모시랍니다. 회장님? 네. 그분께서 펜던트를 보시고 오래 기다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펜던트. 어머니가 내 목에 걸어주던 그 목걸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다. 금속이 내 체온을 따라 따뜻해졌다. 로비로 내려가자 유리문 너머로 햇빛이 번졌다. 검은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고 운전석에서 박 감독이 내렸다. 그는 어젯밤 나를 구한 사람이었다. 눈빛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 이상한 연민이 있었다. 이제 가시죠. 차가 한남동을 벗어나 평창동으로 향했다. 창밖에는
회색 도시가 스쳐갔다. 반지하의 좁은 골목이 멀어지고 대신 언덕 위에 저택들이 나타났다. 차는 오래된 대문 앞에서 멈췄다. 대문은 무겁게 열렸고 정원에는 버짓이 흩날리고 있었다. 계단 위 하얀 머리의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이 펜던트, 돌아가신 사모님의 유품. 아가씨, 30년 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사모님이라니요. 제 어머니를 아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내 딸이자 내 죄의 시작이었소. 그 말과 함께 내 세상은 또 한 번 뒤집혔다. 나는 울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그를 바라봤다. 그는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지 않았다. 이제 돌아왔구나. 너무 늦게 찾아. 미안하다. 나는 입술을 떨며 물었다. 그럼 당신은?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유성그룹의 회장, 그리고 네 외할아버지다. 바람이 정원을 스쳤다. 나무잎이 흩날리며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 그 모든 소리가 너무 현실 같아서 오히려 꿈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가 남긴 펜던트, 다이어리, 그리고 USB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나를 이곳으로 이끌기 위한 지도였다. 노인은 내 손등을 다정히 쓸며 말했다. 이제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됐구나. 내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나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삶이 내게 닿은 이유, 이제야 이해할게요. 그날 오후 나는 평창동의 하늘 아래에서 어머니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했다. 세상은 여전히 잔혹했지만 그날 처음으로 나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믿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다이어리는 낡은 가죽 표지 아래에서 부드럽게 부서질 듯 흔들렸다. 나는 손끝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오래된 잉크는 이미 색이발해 있었지만 글씨의 강도는 여전히 또렷했다. 첫 문장은 너무 짧았다. 그 사람은 사고로 죽지 않았다. 숨이 멎는 듯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펜 끝이 눌린 자국마다 어머니의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날짜는 내가 3살이던 해. 그들은 그날 밤 교차로에 신호를 바꿨다. 차가 멈출 이유가 없었는데 그 사람의 차는 멈췄고 곧 불길에 휩싸였다. 경찰은 단순한 사고라고 했다. 하지만 그건 조작이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가 점점 거칠어졌다. 여백 한쪽엔 낯선 단어가 쓰여 있었다. 백상아리.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어머니의 필체가 아닌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를 떠나면 너도 그 사람처럼 미끄러질 거야. 오래된 협박문이었다. 나는 손끝을 떨며 그 부분을 짚었다. 글씨의 압력, 잉크의 색, 공포의 온도가 그대로 전해졌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공포 속에서도 나를 지키려 했는지가 느껴졌다. 그때 박 감독이 들어왔다. 그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USB를 건넸다. 화면의 영상 대신 음성이 재생되었다. 전액 지불되었습니다. 남자는 처리됐습니다. 이제 정리만 하면 됩니다.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배경의 빗소리. 나는 숨을 멈췄다. 그 빗소리는 어머니가 떠난 날의 그것이었다. 화면이 바뀌며 불타는 차량의 사진이 나타났다. 찌그러진 금속, 깨진 유리, 그리고 시계가 멈춘 시각. 사고 발생 15분 전 민준의 이름이 찍힌 통화 내역이 보였다. 수신자, 회계사. 그 이름
그의 연인이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졌다. 민준, 어머니의 사고, 돈, 그리고 백상아리. 모든 선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는 단순한 폭력남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명령으로 움직인 사람이었다. 박 감독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어머니는 그 조직의 내부 비리를 폭로하려다 살해당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죽음도 그와 관련되어 있죠. 그들은 위험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당신을 숨겼습니다. 나는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민준도 그들의 도구였던 거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결혼, 당신의 고통, 모두 계산된 각본이었어요. 아던 내 심장이 천천히 식어갔다. 이 세상엔 사고 같은 건 없었다. 오직 누군가의 이익과 누군가의 명령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손을 떨며 어머니의 다이어리를 덮었다. 표지의 가죽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오래된 피와 잉크의 냄새였다. 엄마, 왜 이걸 숨겼어요? 속으로 중얼거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이제 조용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회장의 서재로 갔다. 책장에는 고서와 금장 서류철이 빽빽히 꽂혀 있었다. 중앙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어머니가 대통령 옆에서 웃고 있었다. 그 옆에 서 있는 남자, 바로 지금의 회장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 사진 속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나요?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렸어. 하지만 이제는 안다. 우리 집안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다. 그 위에는 WS, 관련 자금 흐름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WS, 백상아리. 그건 단순한 이름이 아니야. 이 집안을 지탱한 그림자였지. 나는 손끝으로 파일을 넘겼다. 그 안에는 뇌물, 위장 송금, 비밀 계좌가 빽빽했다. KB은행, 자금 이체 내역서, 회계 감사 기록, 그리고 서류 한쪽에 적힌 짧은 메모. 민준, 실행 담당, 모든 게 명확해졌다. 그들은 가족이 아니라 공범이에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네가 필요하다. 이 진실을 드러낼 사람은 이제 너뿐이야.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차가운 결심. 할아버지, 이제 제 차례예요. 엄마의 싸움을 끝내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내 안의 이서연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새 이름이 떠올랐다. 헤이리 리. 그날 밤 거울 앞에서 나는 이름을 되뇌었다. 두려움은 나를 무너뜨렸지만 복수는 나를 다시 세운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날의 절망이 뼛속까지 스며 이제는 방패가 되어 있었다. 나는 다이어리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펜던트를 손에 쥐었다. 금속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불이 타고 있었다. 엄마, 이번에는 내가 싸울게요. 당신 대신. 그 순간 회장의 서재 시계가 밤 12시를 알렸다. 오래된 시계추가 울릴 때마다 내 심장도 같은 리듬으로 뛰었다. 똑, 똑, 똑. 그 소리 속에서 나는 알았다. 이제 나는 다시는 어둠 속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그날 새벽, 평창동의 저택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마당에 내린 이슬이 돌계단을 적시고 있었고 현관 앞에 동백꽃 잎들이 젖은 채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회장은 벽난로 앞에서
묵묵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절반만 비췄다. 그는 나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손에 쥔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가 남긴, 그리고 민준이 두려워하던 그 증거. 그날 오후 박 감독과 나는 강남의 한 회계 사무소로 향했다. 유성그룹의 이름이 걸린 빌딩 7층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회색 정장이 줄지어 보였다. 냉기 어린 공기, 복도 끝에 유리문, 문에는 금색 글씨로 You Accounting이라 적혀 있었다. 그곳은 백상아리 조직의 돈이 세탁되는 통로였다. 나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조용히 USB를 꺼냈다. 여기에 가짜 송장과 명의대여 계좌의 원본이 들어 있습니다. 회계사는 눈썹을 찡그리며 비웃었다. 그걸로 뭘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은 매일 일어나요. 이건 산업이에요. 나는 그의 말에 천천히 대답했다. 산업이면 그 산업을 죽이는 것도 법이 할 일입니다. 박 감독이 내 옆에서 서류를 내밀었다. 가상하청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엔 유령업체, 하늘플랜이란 이름이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계좌번호를 가리켰다. 이 계좌 KB은행 302. 이거 매형명이죠?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옆방 문이 열리며 민준의 어머니가 들어왔다. 진주 목걸이가 반짝거렸고 향수 냄새가 강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여긴 당신 아들이 세탁한 돈의 본사입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불쌍한 며느리야. 아직도 복수를 꿈꾸는구나. 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수갑이 찰칵 소리를 냈다. 경찰이 들어와 영장을 내밀었다. 이선우, 백상아리, 자금 세탁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회계사가 몸을 웅크렸다.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감쌀 때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불쌍한 건 저였죠. 지금은 아닙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세게 불었다. 신문 기자들이 몰려와 플래시가 터졌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소리처럼 이어졌다. 이서연 씨, 이게 사실입니까? 가족 전체가 연루됐다는 게? 질문이 쏟아졌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사실은 기록에 있습니다. 거짓은 입으로 사라지지만 증거는 남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밀치며 영상을 찍었고 경찰차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서 창문가에 앉아 있었다. 도시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고 그 불빛 사이로 회장님이 말하던 문장이 떠올랐다. 깨끗한 돈은 사람을 살리고 더러운 돈은 사람을 묻는다. 어머니가 내게 했던 말이기도 했다. 나는 그 말을 따라 중얼거렸다. 이제 더러운 숫자가 그 주인을 묻을 차례야.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세무조사팀과 함께 유성그룹의 하청업체 14곳을 압수수색했다. 서류철이 차곡차곡 쌓였고 화면에는 계좌 추적표가 뜨기 시작했다. 박 감독이 내게 말했다. 모든 길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 끝에는 백상아리가 있습니다. 나는 모니터를 응시했다. 이름과 금액, 거래 날짜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그 숫자들이 전부 피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연인이자 회계 담당자는 자백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준이, 그 사람은 명령을 받았어요. 사고처럼 만들라는 짓이었죠. 나는 물었다.
그 명령? 누가 내렸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종이에 한 이름을 적었다. 백상아리, 평창동, 파티.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내 온몸의 혈관이 차갑게 식었다. 어머니의 죽음, 내 결혼, 그리고 지금까지의 고통이 모두 그 한 단어로 이어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박 감독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그 머리를 낚아채야 할 때입니다. 밤이 되자 뉴스 속보가 떴다. 백상아리 조직, 평창동 고위층, 파티 연루, 의혹. 화면 속 기자가 외쳤다. 카메라에 잡힌 저택의 현관에는 내가 아침에 봤던 유리 조각들이 반짝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 박 감독, 다음 단계로 갑니다. 먹이를 물었어요. 잠시 뒤 답장이 왔다. 불을 켜. 이제 리듬은 우리가 정한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바깥의 불빛이 내 얼굴에 비쳤다. 내 안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의 미소가 보이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다이어리를 덮고 펜던트를 가슴에 올렸다. 차가운 금속이 심장 위에서 천천히 따뜻해졌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이번엔 내가 이긴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멀리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다. 그것은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정의의 신호처럼 들렸다. 그리고 나는 속삭였. 다음 사냥은 상어의 머리다. 나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이름을 버렸다. 이서연은 과거의 그림자였다. 이제 나는 헤일일이었다. 새 여권, 새 명함, 새 목소리. 어머니의 일기와 펜던트는 내 안주머니에 고이 접혀 있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그 문장을 되뇌었다. 두려움은 연약한 사람을 부서뜨리지만 복수는 그 사람을 다시 세운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떨림은 근육이 되었다. 유성 회장의 도움으로 나는 한남동의 한 저택에 머물며 집중적인 교육을 받았다. 외국계 로펌 출신의 변호사에게 법률과 계약 언어를 배웠고 고문 변호사는 나에게 말했다. 당신의 적은 폭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문서로 숨었습니다. 문서로 복수하세요? 그 말이 내 두 번째 신념이 되었다. 낮에는 재정 컨설팅 수업을 듣고 밤에는 협상 훈련을 받았다. 상대의 눈을 보며 말을 멈추는 타이밍. 와인잔을 들 때의 손깍도, 악수를 하며 미소 짓는 순간의 호흡까지. 처음에는 숨이 막혔지만 곧 익숙해졌다. 거울 속에 나는 점점 낯설게 변했다. 눈은 더 이상 젖어 있지 않았다. 그 대신 바느질 선처럼 붉은 선이 남았다. 그것이 내 과거의 흔적이었다. 나는 등을 곧게 펴고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 연습을 했다. 옷장에는 흰 셔츠와 디올 드레스, 그리고 높고 단단한 하이힐이 나란히 걸려 있었. 가끔은 옛 반지하에 내가 그 옷들을 바라보는 환영이 떠올랐다. 이게 정말 나일까? 하지만 주저할 수 없었다. 내 적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 그들은 나를 죽인 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자만이 내 무기였다.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유성그룹의 은밀한 자금을 통해 쉘 투자 펀드를 설립했다. 서류상 대표는 다른 이름이었지만 그 안의 구조는 내가 직접 설계했다. 투자 흐름을 따라 민준의 네트워크로 신호를 흘려보냈다. 그가 욕심을 견디지 못할 만큼의 달콤한 제안이었다. 수익률 180%. 단 내부 라인을 아는 사람만 접근 가능. 그 문구가 그의 눈을 자극할 거라 확신했다. 동시에 변호사와의 회의를 통해 내 법적 신분을 완벽히 보호했다.
서초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 이제 당신은 누구에게도 약점 잡히지 않습니다. 헤일리 씨.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오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엔 맞는 법도 모르는 여자가 이제는 상대의 숨을 읽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강남 라운지의 조명이 은은하게 내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크리스털 잔 속에 샴페인이 조용히 흔들렸다. 나는 자리에 앉아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헤일리 리, 인베스터. 활자 하나하나가 내 새로운 생명을 상징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비싼 향수를 뿌리고 있었고 얼굴엔 세상 다 가진 듯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나를 처음 보았을 때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 그러나 그는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 모를 거야. 너는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걸 상상도 못하겠지. 그는 맞은편에 앉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잔을 들었다. 네, 오래전부터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잔 위에서 부딪혔다. 그 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오직 계산, 그리고 복수의 서막. 내 안에서 냉기가 피처럼 돌았다. 물고기는 피냄새를 맡았고 배가 고팠다. 그의 눈빛은 이미 덧속으로 들어와 있었다. 골프장의 바람은 차갑고 정돈되어 있었고 잔디 위에는 사람들 말고도 숯빛 향수와 값비싼 자외선 차단제 냄새가 떠다녔다. 나는 헤일리리의 구두를 단단히 조여 신은 채 산뜻한 흰 드레스 대신 잔잔한 무늬의 재킷과 슬랙스를 입고 티박스 옆 작은 라운지에 섰다. 사람들이 나를 스쳐 지나갈 때 나는 일부러 천천히 숨을 내쉬며 그들의 시선을 모았다. 오늘의 미끼는 단 하나, 200억이라는 숫자였다. 유성의 쉘펀드에서 흘려보낸 프로젝트 제안서 표면상으론 재생에너지 투자, 실상은 민준의 네트워크가 손댈 수밖에 없는 내부 라인과 연결된 유혹이었다. 나는 소개장을 건네며 평범한 미소를 지었고 민준은 내 앞에 나타나면서도 나를 알아채지 못한 채 자존심 가득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투자자분이시라던가. 그의 손목에는 그가 자랑하던 번쩍이는 시계가 반짝였다. 나는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다. 나의 새로운 동반자에게. 그의 눈은 이미 계산으로 반짝였고 향수는 지난밤의 기억을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그는 모르고 있었다. 내가 그날 밤 금속 뚜껑 속에서 숨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인지 그가 버린 여인이었는지. 나는 입을 열었지만 말은 두 겹의 의미를 품었다. 그다는 남편이 돌아가셨다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어색하게 굳었다. 네? 그게 무슨? 그는 당황했지만 곧 적절한 표정으로 덮어버렸다. 나는 미소를 더 넓게 펼치며 덧붙였다. 사실 당신은 남편이 없었잖아요.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랐고 옆에 있던 회계사와 시선이 교차했다. 회계사는 휴대폰을 슬쩍 확인했고 나는 그 모든 걸 놓치지 않았다. 카메라 버튼 하나로 작은 버튼형 카메라가 재킷 안쪽에 숨어 있었고 그의 반응은 모두 녹화되었다. 그는 자신감 있게 내게 프로젝트의 내부 흐름과 특별한 현금 선입금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우리는 빠른 회전과 높은 수익을 원합니다. 내부 라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떨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건을 제시했다.
20억을 즉시 계약금으로 확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 문서와 프로젝트 데이터, 그리고 비밀유지 계약서 NDA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그의 호기심이 눈에 보였다. 민주는 냉정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문서라, 그건 문제없지. 당신이 자금을 대면 우리는 다음 주에 한남동 빌라에서 서명을 진행하지. 그는 자신이 승자가 된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나는 와인을 입에 대지 않고도 잔을 부딪히며 짧게 윙크했다. 박 감독은 멀리서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무표정했으나 손은 사뭇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내부 장치를 다시 확인했다. USB 전송 경로, NDA 샘플, 그리고 다음 주에 약속된 빌라 주소.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물려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나는 그에게 비밀스러운 제안을 던졌다. 기밀 유지 계약서를 먼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프로젝트 데이터는 암호화된 USB로 전달해 주세요. 나는 문서를 직접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는 자기 확신을 잃지 않았지만 그 말 속에 직접이라는 단어가 그의 호기심을 더 부추겼다. 나는 그의 손등을 가볍게 스쳐 지나가며 내 안에 칼날을 느꼈다. 차갑고 날카롭게. 그러나 반짝임은 감추었다. 잔디와 모래, 전기 골프카의 윤기에서 나는 내 옛삶과 새 삶의 대비를 맛보았다. 풀을 긁는 막대 소리, 축축한 풀냄새, 그리고 20억이라는 숫자가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엄마, 나는 아직도 너다. 다만 이제는 얼음판 위를 하이힐로 걷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라운지를 떠나기 전 비밀 유지 계약의 서명 일정과 프로젝트 데이터 전송을 약속했고 그 약속은 다음 주 한남동 빌라로 이어졌다. 그곳에서 신부는 뒤바뀌고 나의 올가미는 한 겹 더 조여질 것이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남긴 마지막 말은 낮고 선명했다. 돈이 필요하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올가미도 함께 주세요. 강남 라운지의 조명은 낮게 깔렸고 재즈 피아노 소리가 유리잔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와인잔을 손끝으로 돌리며 그 붉은 빛이 내 눈동자 속으로 번지는 걸 지켜봤다.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 헤일리리로서의 나는 술에 취하지 않는다. 대신 상대를 취하게 만든다. 민주는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여전히 값비싼 정장을 입은 채로 허세 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 옆에는 그의 회계사 연인이 있었다. 그녀의 귀에 바짝 입을 대며 그는 속삭였다. 그냥 사본 하나 줘. 돈 세탁 딱지 다 지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 자리까지 또렷이 들렸다. 나는 미소를 지은 채 노트를 펼쳤다. 투자 계약 전에 몇 가지 원본 데이터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표, 하청 계약서, 사내 급여 내역까지요. 그래야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민주는 살짝 당황한 듯 잔을 돌리며 말했다. 그건 내부 기밀이라 조금만 줄여드릴 수 있을 텐데.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마주쳤다. 모두 가져오세요. 한 줄만 없어도 거래는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의 손가락이 잔을 멈췄다. 그 순간 나는 내 안의 떨림을 다스렸다. 아직도 그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가 나를 쓰레기통에 던졌던 그날 밤, 술과 향수의 냄새가 섞여 금속 뚜껑에 스며들던 그 냄새. 하지만 이제 나는 떨지 않았다. 나는 차가운 얼굴로 그 냄새를 숨처럼 삼켰다. 엄마, 이제 나는 무너지지 않아.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회계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안에 서류 가방 준비해. 이 여자가 원본을 봐야 한대. 화면 속에 뜬 메시지를 나는 살짝 엿봤다. 박 감독은 멀리서 유리창 너머에 앉아 있었다. 그의 커피잔 위로 반사된 조명 속에는 민준의 손짓과 표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다. 라운지의 공기는 점점 묘한 긴장으로 무거워졌다. 나는 느리게 입을 열었다. 우리 계약은 간단해요. 이번 주 금요일 한남동 빌라에서 데이터 검토 후 서명, NDA는 제가 직접 챙기죠. 민주는 의심을 거두고 잔을 들었다. 좋습니다. 투자자님, 이 거래 오래 기다리셨죠? 그의 웃음 뒤에 숨은 탐욕은 불빛보다 더 노골적이었다. 나는 가볍게 잔을 부딪혔지만 여전히 입술은 와인에 닿지 않았다. 그가 돌아서며 나를 훑어볼 때 나는 일부러 손을 들어 목 뒤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펜던트가 빛을 받았다. 은빛의 작은 나비, 어머니가 물려준 그것. 순간 그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기억의 잔상이 어딘가에서 흔들린 듯했다. 하지만 곧 그는 웃었다. 좋은 향이네요. 어디 제품이죠? 나는 웃지 않고 답했다. 예전엔 나를 죽일 만큼 독했죠. 이제는 그냥 향수예요. 내 말에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의미를 잃지 못했다. 회계사가 도착하자 그는 다시 익숙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이건 내부 회계용 데이터예요. 원본은 다음 주에 드리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단, 보정 흔적이 남아있으면 거래는 없습니다. 그 말에 회계사의 손이 살짝 굳었다. 나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이 떠난 후 박 감독이 조용히 다가와 USB를 내밀었다. 모든 대화 확보했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이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함정으로 들어오겠죠. 골프장에서 시작된 냉정한 추격은 이제 현실의 올가미로 조여지고 있었다. 라운지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고 내 눈앞의 유리잔엔 민준의 탐욕스런 눈빛이 비쳤다. 나는 속삭였다. 밧줄을 놓아주면 물고기가 스스로 바구니 속으로 들어온다. 그날 밤 나는 한남동 빌라로 향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이제 그곳은 거래의 장소가 아니라 심판의 무대였다. 한남동 빌라의 유리방은 외부의 소음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조명이 반사된 긴 테이블 위에는 서류와 와인잔, 그리고 은빛 펜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 펜을 잡고 비밀 유지 계약서를 테이블 쪽으로 밀었다. NDA 서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서명 없이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민주는 비웃으며 잔을 들었다. 이런 절차는 처음이군. 여자가 이렇게 까다로우면 투자자들 다 도망가겠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그럼 도망치세요. 어차피 진짜 사업가는 서류로 싸우니까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펜을 집어들었다. 서명이 적히는 순간 내 안의 긴장이 찌릿하게 풀렸다.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고개를 숙였다. 좋아요. 이제 자료를 볼 차례죠. 그는 회계사 연인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여기 유령 프로젝트입니다. 내부 검토용. 나는 그것을 받아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이 열리자 화면에는 가상 하청 명목의 거래 명세서가 줄지어 있었다. 하지만 계좌번호가 반복되고 송금액이 일정했다. 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다. 이건 흥미롭네요. KB로 시작하는 계좌가 3개나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진짜인가요? 민준의 얼굴에 미세한 경직이 스쳤다. 그건 내부 회계 절차일 뿐이에요. 큰 회사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나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니요. 저는 AML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지키는 투자자예요. 이렇게 중복된 거래는 보고 대상이죠. 회계사 여자가 숨을 삼켰고 손끝이 떨렸다. 나는 일부러 더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수정할 기회는 드릴게요. 단, 수정본 제출 전에 KB 담당자 이름만 알려주세요. 그는 허공을 바라보다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이거 참 대단한 감시자네요. 그럼 이 정도면 신뢰가 쌓였다고 봐도 되겠죠? 나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서류는 신뢰를 대신하죠. 하지만 아직 하나가 더 필요해요. 보증금, 이체 증명서. 오늘 밤 11시까지 은행 확인을 마칠 겁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은행 확인이라니? 나는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안심하세요. 단순한 절차예요. 그리고 카메라가 있거든요. 나는 지갑을 열어 보였다. 안쪽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가 반짝였다. 그때 그의 전화가 진동했다. 잠금 화면에 백상아리라는 이름이 번쩍였다. 화면 속 메시지가 그대로 노출됐다. 먹이를 꽉 잡아. 나는 그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 스크린샷을 찍었다. 손끝에 떨림 없이 숨결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민주는 재빨리 화면을 끄며 웃었다.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에요.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USB를 뽑았다. 그럼 이건 보관해 두죠. 자료가 깨끗하다면 내일 오전 9시에 200억이 입금됩니다. 그 말에 그의 얼굴은 금세 풀렸다. 탐욕은 사람의 표정을 가장 쉽게 바꾼다. 그는 잔을 높이 들며 말했다. 좋아요. 거래성사. 이제 우리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나는 그의 잔에 내 잔을 부딪혔지만 여전히 마시지 않았다. 와인빛이 유리벽에 반사되어 내 얼굴 위로 스며들었다. 그 속에 나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 감독은 벽 너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신장치의 불빛이 짧게 깜빡였다. 거래가 끝나고 민준이 방을 나가자 나는 노트북을 닫으며 속삭였다. 돈이 흐르면 발자국이 드러난다. 그날 밤 USB와 스크린샷은 경찰의 증거보관서로 전달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내일 그가 서명한 계약서가 그의 올가미가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카드 뒤집기의 밤뿐이었다. 한남동 빌라의 거실은 샹들리에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벽난로 위에는 파트너십 서명 기념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민주는 완벽히 꾸민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 처남, 그리고 회계사 연인까지 모두 모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탐욕이 한데 섞인 기묘한 광택이 돌았다. 나는 검은 정장을 입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손에 샴페인 잔을 든 민준이 다가와 말했다. 오늘은 축하받아야 할 날이죠. 헤일리 씨. 나는 잔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다. 맞아요. 정말 오랜 준비 끝에 얻은 날이죠. 내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의 어머니가 웃으며 내게 다가와 말했다. 우리 아들 덕분에 이렇게 큰 거래를 성사시키다니 대단하네요. 우리 가족도 복을 좀 나눠야겠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시선을 똑바로 받았다. 물론이죠. 곧 모든 게 공평해질 테니까요. 내 손이 서류 위를 스치며 마지막 문장에 닿았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결혼 반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반짝이는 금속이 조명에 부딪혀 빛났다. 이게 5년 연극의 마지막 소품이에요.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주변의 웃음소리가 끊겼다. 나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으며 그의 눈을 바라봤다. 저는 이서연입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그는 낮게 중얼거렸지만 이미 방 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식었다. 나는 리모컨을 들어 버튼을 눌렀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고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빗소리, 금속 뚜껑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화면 속 그의 주먹이 내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나는 그날 밤 쓰레기통 속으로 던져졌고 화면 속에 나는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너졌다. 그의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고 처남은 뒷걸음질 쳤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리모컨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이미 손을 치워버렸다. 그만둬요. 당신의 연극은 끝났어요. 그의 목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건 조작이야. 그가 소리쳤다. 그러나 그때 문이 열리며 박 감독이 들어왔다. 경찰들이 뒤따라 들어왔고 그중 한 명이 영장을 꺼내 읽었다. 가정폭력 및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준이 비명을 질렀다. 증거가 어디 있어? 나는 조용히 펜던트를 풀어 테이블 위 USB 옆에 올려놓았다. 여기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박 감독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사관에게 USB를 건넸다. 민주는 몸을 떨며 내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들이 제지했다. 그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우리 아들, 그럴 리 없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어요. 회계사 여자는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지갑 속엔 화이트 샤크, 계좌 명세서가 있었다. 박 감독이 그것을 꺼내들며 말했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거짓말을 하지 않죠. 거실 문 밖엔 이미 이웃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누군가는 그 여자가 피해자래 라고 외쳤다. 지역사회의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재생 중인 CCTV 화면 속에 나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나가 교차했다. 재생 버튼, 빗소리, 쓰레기통의 금속 냄새.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리모컨을 쥐고 있었다. 나는 스크린을 끄며 천천히 말했다. 이 밧줄은 물고기 한 마리가 아니라 때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의 눈은 이미 패닉으로 흐려져 있었다. 경찰이 그를 끌고 나가자 나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이제 이 싸움은 끝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시작이었다. 다음 목표는 그가 속한 더 큰 가족, 그리고 그 뒤의 조직이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글을 듣고 한숨을 쉬며 스크롤을 내리고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을 겁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조사망은 생각보다 빠르게 조여졌다. 한남동 사건의 여파는 경찰 내부에서 즉시 특별경제범죄팀으로 확장되었고 민준의 체포, 다음 날 새벽 서초동 회계사무실에 수색영장이 집행되었다. 가이민,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창가에 서 있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다. 박민준 일가의 자금 세탁 및 허위 회계 혐의가 드러나면서 경찰이 가족 및 관련 인물 전원을 소환 조사 중입니다. 화면에는 수갑이 채워진 얼굴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그의 어머니,
매형, 그리고 회계사 연인 모두 평생 자신들이 남을 지배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다. 민준의 어머니는 경찰차에 태워지며 고함을 질렀. 불쌍한 며느리야. 내 집에 발을 들여놓으려고도 하지 마. 그녀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고 그 소리가 대답이 되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깨끗한 돈은 사람을 살리고 더러운 돈은 사람을 묻어버린단다. 이제 그 말이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었다. 신한은행의 CCTV 영상이 공개됐다. 매형이 지우기 일정이라 불린 수요일마다 정해진 액수를 인출하고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장면이 잡혀 있었다. 그 과정은 놀라울 만큼 체계적이었다. 세무팀은 즉시 부가가치세 가짜 송장을 확보했고 회계사무실의 하드 드라이브에서는 화이트샤크라는 코드명이 붙은 폴더가 발견되었. 그 안엔 고급 주택 거래, 가짜법인 송금 내역, 그리고 민준 모친 이름으로 된 기부금 영수증이 있었다. 나는 서류를 넘기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사람을 묻은 건 돈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숫자였네요. 회계사연이는 결국 무너졌다. 기자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울며 고백했다. 전 시킨 대로 했어요. 백상아리라는 사람의 지시였어요. 돈은 다 그쪽으로 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자 플래시가 번쩍였다. 언론은 즉시 폭발했다. 재벌과 연루된 자금 세탁 조직, 평창동, 밤파티의 큰손, 화이트샤크, 정체는?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나는 그 기사들을 차분히 스크롤하며 읽었다. 커뮤니티에서는 나를 생존자 이서연이라 불렀고 어느 노부인이 슈퍼 앞에서 나를 알아보고 휴지를 건넸다. 딸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이제 좀 편히 사세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웃었다. 이제야 숨이 쉬어져요.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머리는 아직 남아 있었다. 백상아리, 그 이름이 모든 파일의 끝에서 계속 나타났다. 봐. 감독이 내 앞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자금 흐름은 이 사람으로 끝납니다. 평창동 고급 빌라에서 밤마다 투자 파티를 연다더군요.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당신이 직접 가야 합니다. 이번엔 우리가 미끼를 던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꿈꾸는 거래를 보여줄 차례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싸움은 이제 가정폭력의 복수를 넘어 더러운 체계를 무너뜨리는 정의의 문제로 바뀌었다. 회의실 스크린은 매형이 관리하던 더블라인 코퍼레이션의 송금 경로가 빛처럼 이어졌다. 금융 데이터, 하드 증거, 녹취록,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었다. 나는 그 선을 따라가며 말했다. 꼬리를 자르고 싶다면 머리를 잘라야죠. 박 감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지막이 물었다. 준비됐습니까? 나는 차분히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가 세던 지폐의 바스락거림이 귀에 다시 들리는 듯했다. 네, 이제 진짜 상어를 잡을 때예요. 창밖으로 평창동의 불빛이 번쩍였다. 거짓된 부의 세계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이미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다음 작전명은 꿈의 거래, 그리고 그 꿈은 곧 악몽으로 바뀔 것이다. 골프장의 갈라장은 언제나처럼 화려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하얀 린넨이 덮인 테이블 위에는 억 단위의 거래가 웃음 속에서 오갔다. 나는 헤일리리 명찰을 단 채 유성그룹의 투자대표로 소개되었다. 백상아리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처럼 대리인을 통해 움직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 자리가 그를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다. 마이크를 잡은 나는 조용히 제안서를 펼쳤다.
이번 인프라 재개발 프로젝트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기회입니다. 단, 자금은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증서와 추적 코드가 포함된 투명한 시스템으로요. 몇몇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뒤편 VIP 구역에서 누군가 웃었다. 깨끗하든 더럽든 돈이 내 손을 지나면 좋은 냄새가 난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점액질처럼 느리게 흘렀다. 나는 잔을 들며 시선을 옮겼다. 그가 바로 백상아리였다. 수트의 재질은 고급이었지만 그의 손가락에는 흉터가 남아 있었다. 나는 미소로 답했다. 그렇다면 이번엔 냄새 대신 자취를 남겨보시죠. 그가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죠? 나는 USB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놨다. 이건 보증과 추적 코드가 포함된 파일입니다. 200억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표시됩니다. 정당하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다시 올랐다. 재미있는 아가씨군. 하지만 그런 문서로 큰 돈은 못 벌어요. 우리는 다크 채널을 이용하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니까. 그는 와인을 들며 장담했다. 이 자금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 손을 지나면 다 똑같은 색이 되거든. 나는 그 말 하나하나를 녹음했다. 뒤편에서 박 감독의 시선이 나를 따라왔다. 그의 손엔 청산소 설립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모든 거래는 이제 합법적으로, 그러나 완전히 추적 가능한 경로 위에 놓였다. 나는 그를 향해 천천히 웃었다. 그럼 다크 채널의 흐름도 오늘부터 공식 보고에 포함시켜야겠네요. 그가 눈을 좁혔다. 누가 그런 권한을 줬지? 나는 수화로 이름을 써보였다. 아, 아이, 엘리, 엘리야. 손끝이 부드럽게 움직였고 목 아래로는 떨림 하나 없었다. 서연이라는 이름은 조용히 잠들었고 내 흉골 아래에서 가볍게 숨만 쉬고 있었다. 백상아리는 한동안 나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낮게 웃었다. 하하, 재미있군.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자, 다음 주면 유성 회장의 생일 파티가 있지? 그날 밤 내가 직접 보증서에 도장 찍겠소. 그가 잔을 들어 올렸다. 거래성사, 박 감독이 멀리서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함정이 완성되었다. 백상아리의 이름이 공식 거래문서에 서명되는 순간 그 자금의 출처가 자동으로 추적될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좋아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 당신의 냄새가 어디까지 번지는지 함께 보죠. 그가 내 손을 잡는 순간 그의 손목에 달린 시계가 번쩍였다. 그 반사광이 내 눈에 들어오자 나는 짧은 미소를 지었다. 비린내를 향수에 담으면 숨기기 힘들잖아요. 그에게 보낸 문자는 단 하나였다. 비린내를 향수에 담으면 숨기기 힘들잖아. 그 문자가 전송되자마자 박 감독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거래 추적을 시작했다. 데이터는 곧장 경찰 서버로 전송될 것이고 자금 세탁 조직의 머리는 스스로 고개를 들었다. 샴페인 거품이 터지는 소리 속에서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생일은 촛불을 끄는 날이지만 이번엔 가면을 끄는 날이 될 거예요. 그는 내 말의 의미를 모르고 웃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웃음이 그의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유성 회장의 생일 파티는 서울 최고급 호텔의 로비층에서 열렸다. 대통령 표창장이 걸린 벽 옆으로 화려한 꽃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회자는 이 시대의 산증인 유성 회장님의 80번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라며 마이크를 높이 들었다. 사람들은 잔을 들고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얇은 유리처럼 위태로웠다. 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무대 가장자리에 섰다. 내 앞에는 반짝이는 케이크와 수십 개의 촛불이 있었고 그 불빛이 천장의 샹들리에와 섞여 눈부신 반사광을 만들었다. 회장은 내게 손짓하며 말했다. 한마디 하게 손녀. 나는 미소를 지으며 무대로 올랐다. 숨이 고르게 유지되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마이크를 쥔 손끝이 단단했다. 오늘은 회장님의 생신이지만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나는 천천히 이어갔다. 그 두 사람은 결코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몰렸다. 나는 조용히 손목을 돌려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갑자기 오디오 파일이 재생되었다. 지난번처럼 깨끗하게 처리하세요. 미끄러지도록 두세요. 낮고 거친 남성의 목소리, 그 뒤로 쨍그랑거리는 술잔 소리, 그리고 거래 코드가 섞인 대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몇몇 남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은 손을 조금 더 높였다. 이 목소리는 화이트 샤크라 불리는 사람의 것입니다. 제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명령이었다는 증거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아. 그는 내 진짜 이름을 불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이젠 모두가 알아야 해요. 순간 호텔 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특수부대가 밀려들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빠른 동작으로 사람들을 분리했고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를 제압했다. 그의 정체는 바로 화이트 샤크. 실체 없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조직의 두목이었다. 그는 몸부림쳤지만 이미 늦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얼굴에서 피식 웃음이 사라졌다. 이게 다 쇼지. 세상이 금방 잊어버릴 거야. 나는 냉정히 대답했다. 쇼라면 당신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때 문가에 민준이 서 있었다. 죄수복 대신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은 말라 있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했다. 미안하다. 그러나 그 말은 이미 공기 중에서 사라졌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답하지 않았다. 대신 오디오 재생을 멈추고 마이크에 입을 댔다. 이 증거는 이미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축하의 날이 아니라 정의가 깨어나는 날입니다. 조명이 흔들렸고 회장의 눈가에 빛이 번졌다. 나는 촛불 앞에 다가가 속삭였다. 일막 끝. 순간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모든 촛불이 한꺼번에 꺼졌다.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환호가 아니라 경의에 가까운 박수였다. 경찰이 백상아리를 끌고 나가자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번개처럼 번쩍였다. 나는 단상에서 내려와 회장 곁으로 다가갔다. 이제 진실은 빛으로 나왔어요. 남은 건 법의 자리뿐이에요. 회장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비로소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니까. 그리고 나는 속삭였다. 다음 단계는 법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정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방청석에는 언론인과 시민들이 가득했고 판사의 망치가 내려치기 전에 긴장감은 공기마저 무겁게 만들었다. 증거 테이블 위에는 USB, CCTV 영상, 회계 보고서, 그리고
내 어머니의 일기가 함께 놓여 있었다. 피고인 박민준, 폭력, 강탈, 자금 세탁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두 손을 꼭 쥐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 옆에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반대편 변호사가 얄밉게 웃으며 말했다. 이 여성은 남편의 가족 돈으로 살며 그걸 되갚겠다는 명분으로 복수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저는 진실로 살아요. 그 한마디가 내 안의 모든 한을 대신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증인석에는 비 오는 밤 나를 처음 발견했던 경비원이 서 있었다. 그날 저는 쓰레기통 옆에서 들었어요. 금속 뚜껑이 닫히는 소리랑 이 여자는 끝났다는 남자의 목소리를요. 그의 떨리는 말에 법정안이 웅성거렸다. 영상이 재생되자 스피커에서 그 익숙한 소리 철제 뚜껑의 삐걱거림과 함께 내 이름을 부르는 내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끝이 떨렸지만 눈을 감지 않았다. 진실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몫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방청석에서 울부짖다가 결국 기절했다. 법정 직원이 그녀를 부축해 나갔다.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다. 피고 박민준, 징역 2시, 본연, 자금 세탁 및 폭력 조직 관련자 전원, 형량 10년 이상, 백상아리로 불린 정태수, 간접살인 및 조직적 자금 세탁죄로 무기징역. 그 순간 내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2번 크게 뛰었다. 쿵, 쿵. 마치 망치의 메아리처럼 내 안에서 비명이 치밀었지만 그것은 해방의 울음이었다. 법정이 파하고 문을 나서자 수십 개의 플래시가 번쩍였다. 기자들이 달려들며 마이크를 내밀었다. 이서연 씨, 오늘의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법.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서.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내 전부였다. 회색 하늘에서 가을비가 가늘게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 빗방울을 맞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다시 들렸다. 깨끗한 돈은 사람을 살리고 더러운 돈은 사람을 묻는다. 오늘 그 말이 완전히 증명되었다. 그날 밤 변호사로부터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피고 박민준 측에서 전달을 요청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얇은 편지 한 장. 서연아, 이젠 네가 옳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늦었다는 것도 안다. 나는 그 편지를 불 앞에 들었다. 종이가 타며 구겨지고 잉크가 녹아내렸다. 불 앞에서만 읽어야 할 편지들이 있어요.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불길 속에서 종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정의는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대가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법정의 문을 닫고 나오던 순간 나는 생각했다. 이제 진짜 싸움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다. 빗물이 내 어깨를 적셨고 멀리서 기자들의 플래시가 다시 번쩍였다. 이번엔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글을 듣고 한숨을 쉬며 스크롤을 내리고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을 겁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새로운 사무실은 햇살이 잘 드는 남산 아래 빌딩 8층이었다. 유리문을 닫자 바깥의 소음이 부드럽게 걸러졌다. 나는 창가에 어머니의 사진을 걸었다.
미소 속에는 여전히 바느질하던 그 손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엔 어머니의 필체로 단 한 문장. 진실은 결국 돌아온다. 나는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이제 그 진실이 나를 되돌려 놓았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나는 유성그룹의 자녀 자산을 인수해 평화기금을 설립했다. 이름은 단순했다. 화려한 복수의 끝에는 조용한 평화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강당에서 열린 출범식. 플래시가 터지는 대신 조용한 박수만 울렸다. 나는 연단에 서서 말했다. 이 기금은 폭력으로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한 여성이 내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엔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 말에 목이 잠시 메었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나는 다만 그 손을 더 꽉 잡았다. 세상에 처음으로 같은 온도의 손을 느꼈다. 며칠 후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출소를 앞둔 민준의 사과문이었다. 봉투를 뜯자 낡은 볼펜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실수로 누군가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나는 낮게 속삭였다. 실수로 누군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은 없어. 편지를 천천히 불 위에 가져다 댔다. 불이 종이에 가장자리를 핥으며 타올랐다. 연기가 소용돌이 쳤다. 장마철의 눅눅한 냄새 대신 오렌지 오일 향이 방 안에 퍼졌다. 나는 따뜻한 차를 따라 마시며 가슴에 걸린 펜던트를 손끝으로 만졌다. 차가웠던 새는 이제 미묘하게 온기를 품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커피를 마셨다. 그 사람은 변호사도 기자도 회계사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사람,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우리는 커피향을 맡으며 웃었다. 술도 없고 욕설도 없고 계산서 다툼도 없었다. 단지 살아있다는 감각만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반포대교를 걸었다. 한강의 물은 은빛으로 빛났고 다리 아래로 바람이 부드럽게 흘렀다. 예전 같으면 멈춰서 바라봤을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걸으면서도 볼 수 있었다. 멈추지 않아도 괜찮았다. 구두굽이 콘크리트를 두드릴 때마다 내 안의 과거가 조금씩 먼 곳으로 흘러갔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옛 이야기는 끝났고 나머지는 역사가 되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다시 비를 본다면 숨지 않을게요. 다음 사람을 위해 우산을 펼쳐줄게요. 집으로 돌아오자 창문 밖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다. 공기가 상쾌했다. 어머니의 사진이 걸린 벽 너머로 저녁 노을이 번졌다. 세상은 여전히 잔인했지만 그 안에서 나는 다시 사람이 되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한다고들 하지만 나는 안다. 시간은 상처를 잊게 하는 게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나는 불빛이 잦아드는 도심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는 어릴 적 잘못된 사람을 믿었던 그 소녀를 용서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나처럼 다른 여자들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